선적과 관련되어지는 조건에 대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적. 여러분, 선적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받게 되면은 선박에다가 화물을 적재하는 것.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맞습니다. 맞는데 100% 맞추진 못했어요. 이 선적이라는 용어는 해상 운송수단에만 물품을 실는 게 선적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운송수단에 화물을 실는 것은 다 선적이에요. 그래서 자동차 운송수단, 그 다음에 비행기에 선적한다, 이런 표현도 다 써요. 실제로 공항화물청사에 가서 여러분들이 잠깐 확인을 해 보실 기회가 있다면 분명히 비행기의 물품을 지금 적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선적 작업이라고 얘기해요. 선적 작업. 선적이라는 용어에서 이 선자가 한자로 배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하게 돼요. 선박에도 선자 들어가니까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운송수단상에 화물을 실는 것은 다 선적이라고 얘기해요. 선적. 그래서 계약을 체결할 때 당사자 간에, 특히 셀러 입장에서는 언제 물품을 선적할 것인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의 이 선적과 관련되어서는 합의를 할 때 여러 가지 그 방법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피해야 될 게 있어요. 특정한 일자 하루를 선적일로 해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한다. 그 경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경우는 셀러 입장에서는 손해배상 청구가 당하는 게 소원일 거예요. 그럴 경우에 특정한 날짜 하루를 선적일자로 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제 말은. 실제로 특정한 날짜 하루를 선적일자로 해서 계약을 체결한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여러분들 버스를 기다리실 때도 오늘날 유비코터스 기능이 굉장히 발달되어서 버스 도착 시간 알리는 전광판 이런 거 버스 정류장에 많이 설치가 되어져 있죠. 자, 지금 여러분이 타려고 하는 게 642번입니다. 근데 도착 시간 1분 전이에요. 근데 2분이 지나도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계속 1분 전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도로교통 사정, 그리고 신호등 자체가 지금 다른 쪽에서 그 버스가 움직이지 못하는 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가 지상에서도 도로 운송수단에서도 정확하게 도착 시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해상에서는 더욱더 많은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육지처럼 도로가 없고 항해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많은 변수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 13일 선적, 셀러는 손해배상 청구 당하고 싶은 경우에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 하루를 선적일자로 해서 우리가 그 당사자 간의 선적 조건에 합의하는 일은 없습니다. 특히 매도인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 의무 이행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적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굉장히 정확하게 체결을 하셔야 돼요. 정확하지만 특정한 일자를 우리가 선적 일자로 해서 합의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특정한 월로 많이 하죠. 3월 안에 선적, 5월 안에 선적. 그러면 그 달 안에만 선적하면 아무 문제 없죠. 또는 아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서 합의할 수도 있어요.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선적하고 관련되어서 기간을 책정해서 합의하는 일은 있습니다. 또는 최종 선적일을 합의할 수는 있어요. 최종 선적일 6월 13일. 그러면 6월 13일 이전에만 선적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날짜 하루를 선적일자로 해서 선적하고 관련되어진 조건을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즉시 선적 조건이라는 걸 쓰는데, 자, 요 내용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즉시 선적 조건 자체가 실무에서 사용되지 않느냐? 아닙니다. 내용을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좀 황당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즉시 선적, 가능한 한 빨리 선적, 도대체 얼마나 빨리가 가능한 한 빨리인지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체결일자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선적 이렇게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대금 결제가 신용장이라면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이 중간에서 전배권을 가지기 때문에 은행하고 관계도 고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신용장에서는 UCP라고 하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얘기해요. 신용장에서는 무시합니다. 무시해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도 사실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좀 지양해야 될 방식 중에 한 개죠. 왜냐하면 조금 모호해요.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적하고 관련되어서는 정확하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또는 최종 선적 일자 언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합의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on or about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on or about는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을 뜻해요. 그래서 특정한 날짜 앞에 on or about 하면은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5일 전, 요 날짜 기준으로 해서 5일 후. 그래서 총 11일이 됩니다. 열흘 아닙니다. 계산 잘 해보세요. 왜냐면 요 날짜 하루 있고, 요 전에 5일 있고, 요 전에 5일 있고, 5 플러스 1 플러스 5는 총 10하루예요. 10하루. 근데 여러분들 그냥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5일 하니까 열흘이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 기준 일자도 포함시켜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손가락으로 잘 해보세요. 한 개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on or about는 기준 일자를 포함해서 양 끝 날짜 포함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일이고 총 10하루가 된다. 요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부 선적기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건부 선적기일. 자, 요거는 뭐냐면 그 특정하게 무역 이행을 위한 단계별로 해서 선적을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용장이 발행되어진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선적할 것, 계약 체결일자로부터 열흘 이내에 선적할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역과 관련되어진 어떤 업무 절차를 기준으로 해서 그 날짜로부터 며칠 이내에 선적할 것, 이런 식으로 해서 조건부로 해서 선적하는 것도 많이 우리가 계약서에서 합의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적 방법은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이라는 게 있고, 인솔먼트에서 우리가 할부 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비싼 것 같은데 조금 여러분들이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 분할 안에는 일반적인 분할 선적이 있고, 그 다음에 할부 선적이라는 게 있어요. 할부. 자, 인솔먼트랍니다. 요 L은 두 개를 써도 되고 한 개를 써도 돼요. 영국식으로 표기하느냐 미국식으로 표기하느냐에 따라서 L을 한 개를 쓸 경우도 있고 두 개를 쓸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같아요. 자, 분할은 예를 들어서 3번 나누어서 우리가 총 100개를 실기로 합의를 했다고 칩시다. 그럼 분할 선적은 각각의 선적에 몇 개를 실든지 상관없어요. 총 합쳐서 100개만 되면 돼요. 3번 나누어서 100개를 실기로 했다. 첫 번째 선적에 10개, 10개, 80개를 실든지 30개, 30개, 40개를 실든지 극단적인 예우입니다. 이런 일 없겠죠. 한 개, 98개를 실든지 어쨌든 3번 나눠서 선적하는데 총 수량이 100개이면 계약을 이행한 거예요. 근데 분할 할부 선적은 뭐냐면 처음부터 계약 체결할 때부터 각각의 선적에 대해서 첫 번째 선적에 몇 개, 두 번째 몇 개, 세 번째 몇 개, 이렇게 처음부터 숫자가 픽스가 돼요. 그래서 계약 체결할 때 첫 번째 30개, 두 번째 30개, 세 번째 40개에서 100개를 실기로 하자고 합의를 했어요. 이렇게 계약에서 처음부터 각각의 선적에 대해서 수량이 픽스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30개 실었어요. 그 다음에 20개 실고 50개 실어서 100개 실었어요. 자, 첫 번째는 30개 맞았죠. 근데 두 번째 거부터 수량 틀렸죠. 총 수량 맞고 아니건 중요하지 않아요. 두 번째 거부터 무조건 계약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 두 번의 계약 위반이 바이어에게 심각한 불편이나 비용을 초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전체 계약 위반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게 할부 선적이에요. 할부 선적. 그래서 할부 선적도 분할 선적의 일부지만 그래서 용어가 달라요. 일반적인 partial shipment하고 인솔먼트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릅니다. 특히 할부 선적의 경우에는 각각의 선적에 대해서 단 한 개라도 수량이 틀리지 않도록 굉장히 셀러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바로 할부 선적이에요. 할부 선적. 그래서 분할하고 할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시프먼트 환적이라는 게 있죠. 자,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특정한 장소에 가고 싶은데 직행하는 버스나 열차가 없어요. 지하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정한 지역 환승이라는 역이 있죠. 그 환승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승을 해서 호선을 바꾸어서 타고 가야 되죠. 4호선 타고 가다가 2호선으로 바꿔가든지 1호선 타고 가다가 3호선으로 바꾸든지 어쨌든 여러분이 가는 목적지로 특정한 한 개의 운송수단이 직행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육지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이런 일들 버스를 이용할 때도 환승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 모든 항구를 다 둘러다니는 선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하철 환승역처럼 선박들도 특정한 지역에서 환적, 화물은 환적이라 불러요.
다른 운송수단으로 바꾸어서 탈 수 있는 환적을 하는 환적 항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환적이라고 하는 것은 A라는 운송수단에서 B라는 운송수단으로 화물을 옮겨 실는 행위를 우리가 환적이라고 얘기해요. 환적. 그래서 화물도 우리가 그 여객처럼 역시 바꾸어서 운송수단을 바꾸어서 탈 수가 있다. 이걸 우리가 환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선적일의 증명 방법인데, 역시 선적일의 증명 방법은 운송 서류마다 전부 다 달라요. 전부 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서류의 발행일자, 어떤 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류의 발행일자를 전부 선적일자로 간주해요. 선적일자로. 그리고 각 서류별로 이 선적일자가 실제로 이제 서류의 발행일자가 선적일자로 치부될 수 없는, 선적일자로 간주될 수 없는 특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각 서류별로 이제 어떤 날짜를 우리가 선적일로 본다라는 게 있어요. 보통 이제 해상 운송 서류의 경우에는 선화증권이라는 서류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이 선화증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박회사하고 그 화주하고 운송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서류여서 화물 수취증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약속된 날짜에 운송사에서 선박회사에서 화주로부터 화물을 받았다. 그리고 화물을 받게 되면은 서류를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서류의 발행일자를 일반적으로 선적일자로 간주해요. 근데 이 서류의 발행일자가 선적일자로 우리가 확정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러한 경우에는 본선적재 부기일자를 선적일자로 본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어떤 거냐면, 자, 오늘날 우리 컨테이너 운송이 굉장히 일반화되어져 있죠. 자, 그러면 실제로 선박에 크레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물품을 선적을 해야 되는데, 이 선박은 18,000명의 화주의 화물을 싣기 위해서 지금 정박이 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5월 5일부터 5월 14일까지 정박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한 명 한 명의 화주들이 화물 가지고 올 때마다 크레인 기사분께서 그 한 명의 화물 가져올 때마다 물건 실어주고, 이거 불가능해요. 그래서 일정한 양이 모일 때까지, 그래서 실제로 5월 5일에서 5월 14일까지 정박에 있으면은 이 배에 화물 싣고자 하는 화주들에 대해서 선박회사에서 언제까지 부두에 화물을 가지고 오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5월 5일 이전에 뭐 5월 한 4일까지는 물건 다 가지고 오세요. 물품 다 가지고 오세요. 통보가 하게 돼요. 그럼 실제로 5월 4일 정도까지 이 배에 실게 되는 1,800명의 화주의 화물이 부두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케줄에 맞추어서 이제 화물을 선적을 하게 돼요. 그럼 실제로 운송사하고 화주가 있으면 어떤 화주가 운송사에게, 즉 부두에 있는 선적을 하기 위해서 일정한 장소에 화물을 가지고 온 날은 언제예요? 5월 4일날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실제 선적은 내일 5월 5일부터 할 거예요. 어쨌든 운송인은 화물을 받았으면 화물을 받았다는 증서를 발행해야 돼요.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이면서 화물 수취증이에요. 화물 수취증. 화물을 받았다라는 화물 수령증, 화물 수취증이에요. 따라서 운송인이 화물을 받게 되면은 내가 화물 받았다는 서류를 발행해 줘야 돼요. 즉 선화증권을 발행해야 된다고요. 근데 보통 이제 선적을 하고 물품을 선적한 이후에 발행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보통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봅니다. 하지만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리 화물을 가져다 주셔야 돼요. 아직 선적 안 했죠. 선적은 하지 않았는데 화주는 운송인에게 뭐를 줬어요? 화물을 줬어요. 그럼 운송인은 화물을 받았으니까 뭐를 발행해야 됩니까? 선화증권을 발행해 줘야 돼요. 그럼 문제가 생겼죠. 왜? 선화증권을 발행한 날짜는 5월 4일입니다. 보통은 선적하고 나서 발행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서류를 발행을 했지만 화물 선적은 하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화물 선적과 관련되어진 부분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중간에 화물이 불이 탄다든지 화재가 나서 또는 그 직업주의상으로 해서 화물이 파손된다든지 선적을 해야 되는데 선적을 못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이 수출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자 5월 4일 날 화물을 받았다 해서 서류를 발행하지만 이때는 아직 선적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발행일자를 선적일자로 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보통 선화증권을 발행하게 되면은 선화증권의 우측 하단에 서류를 발행하는 날짜고 서명을 하는 난이 있어요. 반면에 좌측 난이 요게 채워질 수도 있고 비워질 수도 있어요.
요 난이 뭐로 되어 있냐면, 좌측 난이 제목이, 자, 요쪽에 제목이 뭐로 되어 있냐면, 레든 온보드라 되어 있어요. 레든 온보드. 자, 본선 적재 부기와 관련된, 본선 적재하고 관련되어서 언제 본선 적재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쓰는 난이라서 레든 온보드, 본선 적재 부기란이라 불러요. 5월 4일 날 우리가 서류를 발행했다. 하지만 아직 화물이 실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 운송인은 화주에 대해서 확신을 줘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사인합니다. 5월 5일 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화물을 선적하겠습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 난에 날짜를 쓰고 서명을 해요. 그러면 실제 선적일자는 언제예요? 발행은 5월 4일 날지만 선적일자는 5월 5일이 되죠. 요 날짜가 본선적재 북일자예요. 선적완료 북일자. 온본 노테이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요 난이 비워져 있으면 선적하고 서류 발행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요 날짜가 선적일자가 돼요. 하지만 요 날짜가 쓰여지고 요 난이 비워져 있지 않고 다른 날짜가 쓰여졌죠. 그러면 운송 서류는 이 날짜 발행했지만 실제 선적은 이 날짜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온보드 노테이션 일자가 채워져 있으면 이 날짜를 선적일자로 보게 됩니다. 선적일자로. 특히 컨테이너 운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서 집산을 해서 선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선적일자보다 운송인은 화물을 먼저 받게 돼요. 그래서 운송 서류를 발행을 해주지만 이 날짜는 선적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좌측난, 하단의 좌측난 본선적재 부기일자에 특정한 날짜가 쓰여져 있습니다. 저 날짜가 저 경우에는 선적일자가 됩니다. 그렇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무조건 선적을 하고 서류를 발행하기 때문에 서류의 발행일자가 선적일자예요. 그래서 온보드 노테이션 날짜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달라져. 온보드 노테이션 날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날짜를 선적일자로 보고, 온보드 노테이션 날짜가 있으면 이 날짜는 서류 발행일이고 이 날짜를 선적일자로 본다. 요게 운송 서류별로 전부 다 다릅니다. 운송 서류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전부 다 외워야 됩니다. 시험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실제 이 운송 서류의 종류에 대해서는 뒤쪽에 우리가 해상 운송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역 서류 파트가 있어요. 거기 가서 구체적으로 일단 다시 다 할 거예요. 물론 그때 가서 암기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 외우는 거에 조금 자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리 여기서 기계적으로 외워 놓으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이거 시험 문제, 특히 객관식 시험 문제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고시 같은 데서는 논술형 시험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운송 서류의 선적일자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렇게 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송 서류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표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웬만한 문제는 다 여러분들이 패스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세요. 외우실 때 무역 용어는 다 영어로 돼 있다 했어요. 영어로 돼 있다 해서 영어로 서류 이름도 영어로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말로 백날 기억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실무에서 못 써먹습니다. 다 영어로 다 기억하세요. 자, 요게 운송 서류별로 선적일자 해석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어서 우리가 중요한 문구가 있죠. The date of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의 발행 일자는 shall be taken as a conclusive proof of date of shipment. 선적일자의 conclusive proof, 결정적 증거이다. And the date of issuance transport document. 운송 서류의 발행 일자는 determine in acceptance. with UCP 600. 요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뭐 일단 빼고 어쨌든 shall be taken to be 요 부분 중요하죠. 어쨌든 운송 서류의 issuance 발행 일자가 선적 일자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해상 운송 서류를 대표하는 선화증권이든 일반적인 운송 서류든 간에 서류의 발행 일자를 일반적으로 본다고요. 선적 일자로 본다고요. 그리고 혹시 해상 서류의 경우에는 앞에 됐지만 온보드 노테이션 일자가 있으면 온보드 노테이션 일자, 본선적재 후기 일자를 뭘로 본다고요? 선적 일자로 본다. 요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요 연문은 제가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여기에 밑줄 그어놓고 볼트 재놓고 이랬을 거죠. 그죠? 그랬다고 생각되죠? 절대 아닙니다. 요 부분들 이렇게 가로로 빡빡 쳐놔요. 가로 막 쳐놔요. 그리고 가로 안에 들어갈 단어들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된 것을 아래의 보기에서 고르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단어 한 개 있네. conclusive, 결정적인이란 이 단어, 요거 한 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선적지연. 선적지연은 두 가지 사태 때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과실, 태만 이런 걸로 인해서 선적이 늦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 볼스 메이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해서 선적이 늦게 되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고의, 태만, 과실에 의한 경우에는 당연히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하지만 천재지변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면책이라는 게 이루어지겠네요. 면책.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사유, 지진, 화산, 폭발, 낙뢰, 전쟁, 쓰나미, 타이푼, 주로 액트 오브 갓이죠. 신의 행동, 신의 그 능력이라고 뜻하죠.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이런 사건들의 경우에는 면책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면책. 그래서 당해 사건이 실제로 발생되고 있는 동안에는 셀러가 물건을 선적하고 싶어도 선적을 할 수가 없었던 사유예요. 이런 경우에는 면책이 발생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적과 관련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선적과 관련되어지는 전부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만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이 더 들어가야 돼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제 무역 실무와 관련되어지는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좀 폭넓게 이제 공부할 때, 그때 확인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비즈니스 잉글리시, 무역 영어와 관련되어진 국제적인 협정이라든지 협약, 그리고 그 무역 영어와 관련되어지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간편한 내용에서만 확인을 했습니다. 이것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됩니다. 사실 폴스 메이저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지금은 이제 간단하게 개념 정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요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도 나중에 인코텀즈라든지 신용장 통일규칙이라든지 비엔나 협약이라든지 이런 협약 공부하실 때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습니다.